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 경제와 안보, 지갑을 채워주는 든든한 정보들, 핵심 정책과 뜨거운 이슈들을 자세히 그러나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생방송 정책의 이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상규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스위스 순방 소식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2의 중동 붐, 그리고 경제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강행군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무역협회와 UAE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슈크란 자질란 감사합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거듭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스위스에 입성을 했는데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참석,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무려 9년 만이라죠. 네. 최 원장님. 네, 2010년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다녀오셨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창조 경제, 그다음에 네. 통일 대박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회자가 됐던 부분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도에 온라인으로 잠깐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난 후에 8년 만에 이제 처음 가는데요. 다보스 포럼이 왜 다보스 포럼인지 아세요? 오시는 분들이 다 보스예요. 약간 개그긴 합니다만. 네. 아재 개그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국가 수반만 해도 50명이 나오고요. 그야말로 경제 올림픽이란 말 나오잖아요. 요즘에 독일의 숄츠 총리라든가 그다음에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 등이 오셨고 중앙은행장만 19명. 그러니까. 그다음에 장관만 해도 재무장관이 56명, 외교장관이 35명, 무역장관이 또 35명이었고 전체 270명이 모였는데요. 이거야말로 말하신 대로 경제 올림픽입니다. 금메달 딱 오셔야 되거든요. 전부 국대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다 보스예요, 여기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안보, 인플레이션, 경제얘기, 사이버 보안 전체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치고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세잖아요. 요번에 가서 제가 보니까 2030년도 우리 부산 엑스포 요거 유치에 조금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11월 달에 이거 투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진짜로 네트워크 좋으신 분들한테 한국 좋아. 네. 꼭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이루고 이제 영업사원으로서의 또 성과를 올리시기를 지금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윤 대통령이 글로벌 CEO들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이 일정에 들어갔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자리 배치에도 의미를 담는 거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의 왼쪽 오른쪽을 보면 IBM 최고 경영자 그리고 인텔 최고 경영자 여기 뒷모습만 나옵니다만 이 바로 앞쪽에는 JP 모건의 CEO 이 삼각구도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들이 그 각국의 정상들도 있지만 요즘은 글로벌 기업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 본인은 대한민국의 제1호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로마 황제는요 스스로를 프린캡스라고 그랬는데 네. 그 프린캡스란 말이 제1시민이란 뜻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제1시민이 아니고 먼저 제일 앞에서 뛰는 그런 영업사원이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요즘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위기를 대통령께서 먼저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권위의식 같은 거 다 버리고 열심히 뛰어서 이 위기를 갖다가 난관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 읽었습니다. 네. 최 원장님. 네. 이 자리 배치와 정 변호사님 설명처럼 그야말로 1호 영업사원 이걸 그렇죠. 이제 강조하시면서 여러 역할을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가 있으면 내게 직접 알려달라. 그렇죠. 또 내 사무실은 언제나 열려있다. 열려있다. 네. 편하게 오시라. 참 이런 얘기를 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뒷말이 뭐냐면요. 글로벌 투자가 많아져야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꿀 수 있다. 또 한 일침을 놓치게 하는데 사실 요번에 보면요. 재미난 발언들은 옆에 두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는 IBM 그다음에 인텔 이런 거보다 바로 앞에 JP 모간 회장이 앉아 있었잖아요. 예, CEO가 앉아 있는데 거기 이제 딸랑딸랑이라 그래야 되나요? 천연 자원 없이 성공한 유례가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예. 그러니까 옆에서 블랙스톤이라고 이제 자산 운용사 하는데 한국에 한 25년째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업 친화적으로 이렇게 나라 운영하는 건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제 막 이런 분위기가 그야말로 상찬과 환답이 네, 오갔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쫙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끝에 이제 말씀하신 게 저한테 이제 전화번호 주시는 거죠. 직통하세요. 뭐 이 갑질이 있다든가 이런 거면 바로 저한테 하면 제가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도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등등을 이제 하고 또 기업에 뭐 총수들도 많이 거기 가셨는데 직접 또 이렇게 한 분씩 데리고 와서 이분이 어디입니다, 저기입니다. 뭐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대통령이 확실한 언지를 주는 모습. 굉장히 영업사원 1호로서는 뭐 100점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99점은 드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요. 이 글로벌 CEO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들이 많은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쳐오면서 한국과 스위스 양국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양국의 교역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스위스와 같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 선도국들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교역량이 매년 최대 기록을 경신한다. 갈아치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스위스 하면 우리 뭐 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죠.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작지만 강한 이른바 강소국의 대표 주자인데 앞으로 우리와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 협력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강조한 게 우리나라가 강소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본이 돼서 커가는 어떤 개혁의 구조 개혁이 한다는 점에서 스위스에 대해서 굉장히 뭐 보고 배울 점이 많은데 거기다 더불어서 뭐냐면 스위스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6개에서 8개 정도를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그 피를 돈을 섞는 막 거예요. 바꿀 수 피를 있는. 섞는 네.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2026년까지 11조 원 정도의 통화 스와프를 했어요.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뭐 이건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는 혁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가고 있고 뭐 1990년도 초반에서 저희가 이제 스위스를
수출로서 따라 먹으면서 저희도 수출이 더 폭발적으로 됐던 뭐 그런 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스위스가 갖고 있는 어떤 중립국이라는 모습, 그다음에 이런 강하지만 작은 나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지금 이런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네. 교역량이 실제로 이제 스위스 하면 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생각나는데 네. 어떤 게 우리가 이제 스위스하고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종목들이겠습니까?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스위스 하면 시계인데 사실은 스위스 하면요 옛날에는 먼저 생각나는 게 영세 중립국. 그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가 용병이었어요. 스위스 용병. 예, 그래가지고 바티칸 교황청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다 스위스 용병이죠. 그런데 왜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으로 갔겠습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주변에 이제 뭐 독일, 프랑스 뭐 다 옛날 오스트리아 같이 이탈리아 같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영세 중립국이 된 건데 그런데 스위스는 그 와중에서도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계만 알고 있지만 화학 같은 것들 스위스에 공대가 굉장히 좋은 공대들도 많이 있거든요. 슈리 공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아인슈타인도 거기서 이제 공부를 갖다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과 스위스가 굉장히 비슷한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의약품, 화학 이런 쪽까지 첨단 기술을 한국과 스위스가 협력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는 국가 브랜드가 좋아졌어요. 스위스 하면 아주 고급진 그런 브랜드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K컬처 하면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굉장히 협력할 분야가 많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스위스가 EU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FTA라고 해가지고 노르웨이, 뭐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따로 그걸 갖다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교역이 훨씬 더 지금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핫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에서 이루어진 원전 외교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UAE 현지 언론들이요. 윤 대통령의 방문을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소개해 주시죠. 얼마나 그랬는지. 글쎄요, 저도 이제 그 화면으로만 봤는데 일단 대통령이 가셨는데 전투기가 뜨더라고요. 넉 대가 떴죠. 네. 아우에 2대씩. 그다음 뭐 전투기가 막 뭐 이상한 막 그런 거 뿌리면서 그다음 또 하나는 왕궁을 그 빛으로 태극 문양으로 빨강 파랑으로 이렇게 쫙 물들이고 쉽지 않은 의전이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그 정상 외교할 때 이런 식으로까지 환대를 갖다 받은 적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 해봤더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K컬처가 매력적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중동에서 이제 건설을 갖다 딱 해보면 제가 아는 건설사 임원들 이제 중동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임원들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하다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현장을 내버려두고 그냥 간대요. 네. 뭐 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간에. 그런데 한국 건설사들은 딱 들어가면 끝까지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끝까지 끝낸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인도 회사나 중국 회사나 그런 회사들 그 중동에 있는 회사들이 다 좋다. 대신에 중간에 한국 회사가 끼어라.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그 수주를 갖다가 하면 그 밑에 하도급을 인도 회사를 하든 뭐 베트남 회사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 회사는 그 다른 나라 회사들을 끌고서라도 어쨌든 일을 갖다 끝내주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뭐 원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렇게 특별한 환대를 해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고모님, 네. 최 원장님께서도 이제 과거를 떠올려 보면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은 신용을 지키는 나라다라는 그 예가 됐던 것이 네. 이게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죠.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철수를 안 하고 납기를 맞추려다가 1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그런 비극도 있었잖아요. 여기가요. 원래는 이제 영국이 국방과 외교를 맡아서 해주는데 UAE의 섬 3개를 이란한테 뺏길 때 꿈쩍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어야 돼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꼭 지킨다는 그 신뢰를 지금 줬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제일 감동스러운 건 한국은
100년을 함께할 형제국이다.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다. 뭐. 제2의 고향이다. 그다음에 낙타고기를 제공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국빈 중에 국빈에게만 대접한다면서요. 근데 국빈이 떠나서요. 낙타를 제공하는 게 그 나라의 풍습 중에 뭐냐면 저의 전 재산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낙타 갖고 이동해야 되고 거기서 젖자 먹어야지 뭐 다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서 좀 붙었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제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면서 어떤 거라는 건 한국과 UAE 간에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결속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뭐 우리 문화 강국 말씀들 하는데 여기가 세계에서 문화 쪽으로 전체 세계 투자액으로 보면 세계 2위예요.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인구의 50% 넘게가 35세 미만입니다. 아주 젊은 나라다. 네. 1월 말에 블랙핑크가 가서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너무나 지금 이 가까운 그런 형제정을 느끼고 있고요. 2020년인가 21년에 화성 탐사선 UAE에서 보내잖아요. 그때 그 전체 소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UAE에서 공부 잘하는 천재 10명을 뽑아서 한국에 보내요. 네. 그래서 미사일 이런 거 공부하고 한국 우주항공을 배워갖고 갔는데 이 사람이 소장이 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UAE하고 한국은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궁합이 잘 맞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제2의 고향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자, 정 변호사님, 저도 뭐 언론이지만 신문을 1면부터 19면까지 털어서 이 보도하는 게 정말 전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그런 대서특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처음 보셨으니까 저는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네. 처음 봤는데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한 것이 많지 않겠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한테 신뢰를 준 것만큼 우리도 아랍에미레이트에게도 똑같은 신뢰를 줘서 아주 형제 국가 같은 그러한 동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효과를 분명히 내겠지요. 네. 이제 뭐 이거는 경제적인 효과로 만들어내야죠, 저희가. 근데 UAE라는 나라가 참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두바이에 가서 공항에 내리시면 몇 년 전에는 딱 내리면 첫 번째 간판이 뭐가 하면요. Limit only in your imagination이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그냥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네 상상력이 부족한 거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석유에 의존된 산업을 바꾸고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디지털 국가로 간다는 거죠. 근데 디지털 국가로 손잡을 수 있는 데를 쫙 보니까 뭐 이스라엘을 잡으려니까 뭐 이 잔소리가 많잖아요. 미국 네. 잡으려니까 이건 좀 믿지 못하고 아이고 한국이 지금 찰떡궁합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나가려고 그러고요. 참 뭐 우리 뭐 두바이나 UAE에서 배울 건 너무 많습니다. 뭐 더 월드랜 섬을 거기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각 세계에 분양을 해요. 주메이메라고는 이 인공섬 또 만들어서 거기는 또 다른 모든 사람이 오고 상상을 못하는 두바이 가서 여러분 스키 타고 스케이트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무궁무진한 경제적인 그 보고가 바로 두바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아부다비의 알다프라 지역에 있는 바라카 원전을 방문을 했는데요. 모하메드 대통령 그리고 그 동생인 세계적인 거부 맨시티의 구단주로도 유명한 만수르 부총리가 현장에 나와 있다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건데 이런 영접 자체도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바라카 원전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협력의 상징이 원전이다. 그다음에 원전이 굉장히 UAE에도 중요한 발전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이제 원전 근로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직원들 한 160분 정도 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옛날 과거에 우리 삼촌들 우리 큰형님들이 가서 일했던 중동의 건설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들이 만나보면은 이제 대기업의 임원들 하셨던 분들 중에 거의 다 사우디는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생각이 딱 났는데
대통령도 아마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갖다 봤더니 대통령이 이제 160명의 우리 근로자들 손을 일일이 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뭐 떡국도 같이 먹었다. 네네. 일단 그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집은 떡국을 소고기 떡국 끓이거나 굴떡국 끓이는데 요번에는 북어를 끓였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맛일까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좀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이 북어 떡국이라는 재료도 이번에 그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네. 북어 떡국은 어떤 걸 이게 뭐라고 봐야 이제 됩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런 거 다 의미를 닫거든요. 근데 북어는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라는 그런 우리 북어가요? 예. 네. 그래서 제사상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잘 우리 기억해 보시면 이번에 3호기를 시운전하는 데거든요. 네. 자동차 처음으로 들어와서 자동차 운전할 때 뭐예요? 북어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지금 담으면서 수고했다는 그런 또 우리 떡국이라는 또 개체 이게 다 같이 먹는 거 한 솥에서 끓여서 먹는. 그러니까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북어 넣죠. 올려놓으니까. 예, 그래서 네. 지금 새로운 3기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또 새로 신장 개업하는 부분들에 대한 축하, 그다음에 우리는 같은 식구라는 한 솥에서 끓여 먹는 떡국 이런 것들이 의미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제일 지금 현지인들을 감동시킨 거는 북어라는 개체가 우리 고사성어에는 신과 인간을 이제 연결해주는 부분들이다. 매개한다. 야, 거기는 또 신 그러면은 뭐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이시알라 아닙니까? 그래 인샬라죠. 네. 윤 대통령은 UAE 원전 3호기 가동 기념식에서 두 나라 정상의 원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라카 원전 건설을 통해 진정한 형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핵연료, SMR 기술뿐 아니라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세계에 제시해야 합니다. SMR, 스몰 네. 모듈러 리액터, 이게 아주 핵심적인 그 제품 중에 하나인데 윤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삼국 진출까지도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디지털 국가로 2071년대를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석유 의존 체제를 벗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생태계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원전 SMR을 잘 돌리면 거기서 생태계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인력까지 같이 갖추는 부분들로 가서 이제 같이 둘이서 손잡고 물건과 서비스가 아니라 생태계를 같이 국제적으로 세일즈하는 부분들로 가자. 혈맹이죠. 그래서 아까 경제혈맹 말씀하시는 거. 예, 그렇죠. 100년을 같이 할 형제다 그랬는데 100년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원전 하나 저 넣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 수명이 60년입니다. 네. 우리가 가서 손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UAE는 우리가 60년간은 지금 앞으로도 더 다녀야 될 나라거든요. 네. 혈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기왕 혈맹이 된 거는 더 뜨겁게 해외에 같이 진출하는 부분들로 지금 가야 되는데 자 UAE가 이제 부족한 거는 기술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원전 수출하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여기서 얼마나 견제가 초창기에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 바라카 1호기도 2000년 12월 7일 날 겨우 안전기준 하는데 그때 미국하고 얼마나 많이 이 견제가 있었던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견뎌냈기 때문에 왜 고생을 같이 하면 형제 되잖아요. 네. 그런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고요. 더구나 천공 이런 군사 체계를 우리 걸 많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방 안보 쪽에서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영 체계가 한국 체계로 갔다 이거죠. 이 K방산 수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해드릴 텐데요. 이 바라카 원전은 사실 지난 2009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수주한 첫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한데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윤 대통령의 이번 그 바라카 원전 방문이라든가 그 성과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우 기쁘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신뢰 행보를 특히 높이 평가했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면 받으신 것보다 더 기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요? 개인적으로 드는 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 뭐 MB 하면 사실은 대통령보다도 저희 때 같은 사람들은 현대건설 생각하고요. 근데 뭐 드라마, 영화도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하면 또 중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벌써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야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구나. 그다음에 그 금액이 186억 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돈으로 20조가 훨씬 넘는 돈이거든요. 야, 그런 큰 금액이 됐구나. 근데 벌써 그게 13년, 14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바라카 원전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아크 부대까지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딱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갖다가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과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바이오 이런 쪽으로 계속 그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과거의 추억까지 소환이 되는 그런 이번에 그 수주 또 현장 방문이었는데 자, 여기서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1960년대는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가 인류 미래의 희망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됐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 세계적인 물결, 대열에 선도적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당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고리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 제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원자력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세계에서 21번째로 핵발전국 대열에 참여하게 돼 과학 한국의 모습을 자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영 원장님. 네. 저때 모습 기억 생생하시죠? 생생합니다. 생생하고 저도 어린 나이지만 현장에서 나왔던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보고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이 들어온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100년 앞을 내다본 뭐 한 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당시에 뭐 발표한 것들을 보시면 공해가 없고 그다음에 장기적 이익을 갖고 오는 이런 20세기 후반부터는 원전이 들어온다. 굉장히 해안적인 얘기들을 그때는 하시면서 20세기라고 그랬죠. 네,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미국에나 갔던 우리 한국계 과학자들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뭐 이휘소 박사 얘기도 이희소 나오고요. 박사, 그다음에 그 정근모 장관님, 그다음에 서경수 박사에서 다 들어오는데요. 기술을 안 가르쳐 주니까 사실 이거 기술은 그 당시엔 캐나다가 제일 셌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우리가 캐나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좀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르쳐 줄게. 근데 300만 불 좀 더 주면은 가르쳐 줄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0만 불이었거든요. 그야말로 그 몇 배를 달라는 몇 거죠. 배를 그러니까 안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애국심에 호소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부흥시키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좀 참가해 주십시오.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사람들 이제 오시고 그때도 그러니까 세일즈예요. 세일즈예요. 그리고 뭐 오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는 강기동 박사 모셔오고 뭐 등등 뭐 하면서 사실 이런 우리가 굉장히 뭐 천연자원이 없을 때는 인적 자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영업 사원으로 리크루터라고 그러셔야 되나? 그러니까 모집하는 거죠. 예. 아주 그걸 뭐 너무나 잘했던 그런 뭐 과거에 아주 훌륭한 성공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서 나온 얘기가 제2의 중동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 그렇다면 1차 중동 붐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1차 중동은 건설 붐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영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83년 단일 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33억 불의 대수로 공사를 동아건설이 수주했다. 이 공사는 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혁명의 중추적 공사로 연인원 1,200만 명의 고용 효과와 국산 기자재 6억 7,200만 불의 연관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네. 뭐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도 이제 나 사우디 갔다 왔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 또 리비아 다녀왔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유행을 했고 아마 그 추억이 생각나시는 분인데 고생도 참 많이 하셨고 그때 이 엄청난 대수로관을 묻을 때 그걸 현지에 공장까지 세워서 우리나라의 그 내화
도자기 굽는 기술을 직접 적용했었던, 그래서 아무도 세계적으로 따라오지 못했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걸 갖다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1인당 뭐 3만 불, 4만 불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고 세계적인 또 기술들도 갖고 있지만 사실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어요. 네. 그런데 그 어려운 때 1970년대 초에 제1차 오일 쇼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석유값이 뭐 3배, 4배 이렇게 딱 뛰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이제 북한하고 체제 경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힘들 때 그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중동 건설 붐이었어요. 네. 그래서 1973년에 우리나라 1호 건설사가 그 삼환 기업이거든요. 삼환? 예, 삼환에서 이제 고속도로 수주하고 그다음에 현대에서 사우디 관련한 그런 거 수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 건설에서 리비아 대수로 해가지고 그때 돈 33억 달러면요. 지금 돈 뭐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10배 이상 그 되는 그런 돈일 때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197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GNP가 1,000달러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갖다가 창조한 거고 그때 중동에서 벌어들인 그 오일머니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그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제일 그 중동 붐이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또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제2의 중동 붐, 제3의 중동 붐으로 이번에 이제 중동 나갈 때는 이제 아이템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전, 뭐 방산, 뭐 또 그다음에 K컬처. 바이오, K컬처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중동 붐을 이제 윤 대통령이 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와 인연의 뿌리가 아주 깊은 UAE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무려 우리 돈 37조 원의 투자를 약속받았죠. 이번 순방에서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즉 MOU가 무려 48건. 이 자체가 역사상 UAE 역사상 최대라죠. 최대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끼리 한 것까지 다 합하면 48개인데 양 나라의 뭐 수장들이 딱 그러니까 뭐 정상들이 앉은 자리에서 한 게 13개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큰 돈이냐면 지금 뭐 300억 달러 그러면은 지금 뭐 37조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제일 관계가 좋았던 영국에는 100억 파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15조밖에 안 돼요. 중국도 뭐 예, 작고요. 거기도 한 50조 뭐 얘기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작고 그다음에 뭐 불란서도 뭐 이제 얘기를 하고 50억 달러니까 한 6조 되겠네요,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서 역사상 대규모의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 우리가 투자해도 지금 뭐 시원치 않을 판인데 거꾸로 지금 들어오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들로 지금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요. 이제 뭐 6.25 때 유행했던 말이 이제 뭐 새삼 어울리는 게 같이 갑시다입니다, 이거는. 네, 함께 가자. 예, 오 투게더는군요. 예, 예. 네. 자, 이런 말씀 중에 앞서 기업 간에도 많은 그런 그 성과가 났다. 그래서 우리 개별 기업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런 회사 저런 회사들이 친숙한 회사들이 많은데 개별 기업들이 이번에 이뤄낸 성과도 눈에 띈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건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이 뭐 수소나 재생 그 신재생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것들도 수주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송전, 가스 발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방산 또 계속 이야기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방산업체 대표적인 곳이 현대중공업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삼성물산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현대중공업도 그다음 LIG 넥스원. 예. 네, LIG 넥스원도 아주 유명한 그 방산 업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 원장께서 보실 때는 저런 것들이 이제 금방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여기저기 스며들겠죠? 그럼요. 지금 뭐 나온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완제품 생산 공장을 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에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야놀자가 MOU를 맺어 갖고 왔어요. 그 유명한 야놀자. 네, 그러니까 거기는 문화, 관공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71년도에 디지털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손잡고 갈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문화, 아까 말한 50% 이상이 지금 35세 미만이에요.
거기 문화라 그러면 껌뻑 가거든요. 네. 심지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해킹 이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저 왕실에서 해커 올림픽이죠. 해커 올림픽에 그 왕실에서 돈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하고요. 지금 여기가 얼마나 미래를 많이 보냐면 2017년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에는 화성에 이주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뭐 같은 파트너로서 좋은 파트너로 보여집니다. 네, 무궁무진한 UAE 시장에 대한 우리의 참여, 그 밝은 미래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스위스 다보스 포럼 순방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이어지는 것은 또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오늘의 핫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힘들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정책이 나왔어요. 대학 입학금 폐지 소식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청 변호사님, 저도 등록금 내면서 꼭 찍혀있던 입학금, 교계를 좀 갸우뚱했었던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조금씩 줄여는 왔었는데 네. 전면 폐지되는 게 이번에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입학금은 사실은 이제 원하는 대학이나 이제 가니까 이제 입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대학에서 입학하게 됐으니까 돈을 내라 그러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아이 뭐 그 합격시켜 준 것도 고마운데 뭐 돈 당연히 내야지 하고 돈을 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입학하는데 왜 돈을 입학금을 낼까 네. 의문이 가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18년도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입학금이 우리나라에는 그 국립대학도 있고 공립대학도 있고 사립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공립대학에서는 이 문제가 먼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2018년도에 그 입학금을 갖다가 없앴는데 그런데 대학 관련해 가지고 근거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어느 법이냐면 고등교육법이거든요. 고등교육법. 네네. 근데 고등교육법 11조를 갖다가 찾아보면은 학교는 수업료와 그밖에 납부금 하면서 가로치고 등록금을 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입학금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그 고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각 대학에서 그밖에 납부금 안에 이제 입학금을 갖다 넣어서 이걸 받아왔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고 근거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됐어요. 언제 개정이 됐냐면 2019년 12월 3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예. 그렇지만은 입학금은 받을 수 없다라고 11조 2항에다가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네네. 그런데 그 부칙에다가 그 경과 규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명시적으로 없어지느냐? 2020학년부터 올해부터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사람에게는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2019년부터 23년까지 사이에는 점진적으로 없어지다가 올해부터는 명시적으로 이제 법에 따라 가지고 입학금을 대학에서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입학금의 이 폐지 역사랄까 이런 걸 좀 짚어주셨는데 최영 원장님. 네. 자, 입학금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네. 이걸 좀 시청자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차이도 이게 매우 커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뭐 입학식을 하는 뭐 행사비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입학 관련 부서의 운영비 등등을 이제 했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그런 형태였습니다. 지금 뭐 지금 보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입학금 제도를 보면 국공립대학에서 한 15만 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사립대학은 77만 원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 이게 해서 자 뭐 우리 부담을 줄여주는 건 좋습니다만 단점도 있죠. 지금 등록금을 못 올리게 한 게 한 10여 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재정이 굉장히 지금 약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그걸 못 견뎌서 등록금을 만약에 인상을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대학에서도 이제 어느 것이 더 큰가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 장학금 지원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없어지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뭐 대학 교수들의 이제 볼멘 소리는 등록금 인상은 좀 학교 자율로 좀 하게 그래야 재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인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지금 40여 개의 대학에서 뭐 정시의 그런 입학생이 지금 없어갖고 예. 그럼 이제 그 뭐 그런 과들은 폐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부터 지금 사멸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제 조금밖에 안 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편법을 쓰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네? 외국인. 유학생 네. 또는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지금 입학금을 한 10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또 뭐 그분들 잘 와서 우리 가르쳐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유학생들을 보면 거기에다만 지금 계속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뭔가 대학교의 재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대안으로 내주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시간을 갖고 진행돼야 될 그런 정책이 아니겠느냐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정 변호사님. 네네. 입학금이 그렇다면 크든 작든 받아서 네. 어디에 쓰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나 내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일반 기업하고 틀려가지고요. 회계가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교비 회계하고 법인 회계가 구분이 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입학금은 이제 교비 회계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쓰여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때는 1년에 뭐 100만 명씩 태어났었는데 지금은 뭐 30만 명커녕 20만 명도 예, 간당간당 무너졌어요. 30만 명 이미.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에 들어가도 네. 그래도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 교비 회계에 쓰여져야 될 돈을 그 법인 회계, 일반 회계로 그 전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또 횡령, 뭐 배임 횡령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학금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군데로 쓰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 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 어디에 쓰나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보니까 한 63만 7천 원 정도 되는 것을 운영비, 뭐 신편입생 장학금, 홍보비, 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최 원장 보시기에 저 운영비라는 게 뭘까요? 저거야말로 진짜 주머니 쌈짓돈 아니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쓰는 돈이 되고요. 저는 이런 꾀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자, 학교 재정 굉장히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건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낼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하는데 지금 1.7% 지금 금리 받고 있거든요. 낮긴 낮아요. 낮아요. 그 더 낮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예 그 0%에 가깝게. 그렇죠. 요번에 코로나19의 미국 대책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 이 뭐 자기네들 학비 낸 걸 전면 감면해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국가 장학금 뭐 이것도 조금 뭐 더 이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만은 학자금 대출을 진짜로 뭐 이자를 안 받으면 안 되지만 뭐 0.1, 0.1을 해서 그 부분을 해서 학교도 좀 숨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추가적으로 붙어줘야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지 한쪽만 쥐어짜면 대학 걱정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부담을 줄여주되 네. 살 길도 터줘야 된다 이런 그럼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가요. 이 입학금 전면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좀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죠.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고 사실 부담도 많이 되죠. 아무래도 제 부모님도 많이 그 부담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약간 이제 입학금이라는 게 사실 대학의 발전에도 쓰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막 여러 대학이 다 그걸 약간 확실하게 쓰는 걸 본 적 거의 없기 때문에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정 변호사님은 저 이제 일부긴 하지만 저 의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뭐 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대학 학비가 아무리 이제 동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서민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명목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런 돈은 내는 게 맞는 말이죠. 하지만은 네. 제가 봐도 이제 입학금을 내라고 하니까 냈던 거지 아 이게 필요하고 내야 될 돈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은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네. 입학금을 없애게 한 것이니까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학교 재정은요 좀 예. 옮겨줘야 되는 게 이제 저 제자들도 많이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갖고 왔는데요. 하는 얘기, 야 빨리 들어와 이놈아. 들어와서 이제 애들 가르쳐야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받는 봉급 70%만 주면 한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안 되니까 좋은 인력이 또 와서 좋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전방위적인 그런 뭐 시각으로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 입학금의 역사가요 좀 깁니다. 저희 KTV의 영상 자료에는 좀 그 당시의 모습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00여 명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복 등 일체 무료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 1969년 대한뉴스입니다. 당시에 박삼동 여사란 분이 경기도 평택군에 중학교를 지었는데 당시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야. 교복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런 소식이에요. 최 원장님 보시기에 네. 그 당시에는 선의로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선의로 시작했고 이제 사실 지속적으로 학교는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려 깊은 부분들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뭐 입학금 안 받은 거 전체 뭐 장학금으로 주는 고등학교도 몇 개 있었죠. 네네. 예. 근데 그 부분들도 요새는 굉장히 어떤 뭐 기계를 펼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역량이 부족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자율형 사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또 많은 이 폐해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 교육개혁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마무리로 정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아까 이제 이 대학원생 얘기도 나오고 했거든요. 네네. 앞으로 입학금 폐지 제도 이후에 네. 정책을 폐지한 이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고등교육법에요. 대학원생은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대학원생들은 종류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네. 학부생들은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딱 들어가는데 대학원생들 중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계속 교육하려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학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입학금이 그다지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계속 학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취업난으로 대학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대학원에 입학금이 남아 있어야 되는지는 사실 저도 잘 납득은 안 되고요. 네. 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지방대나 전문대나 거기 이제 계신 총장님들이나 이사장님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하고요. 이게 나오면 또 저희가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양호 원장, 정혁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순방 소식, 또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좀 살펴드리겠고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생활경제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